안녕하세요. 사연동행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그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한 이야기가 한둘쯤은 있죠. 이곳은 그런 마음들을 조용히 들어주는 작은 공간입니다. 구독은 공짜지만 그 마음은 참 귀하고 고맙습니다. 구독해주신다면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를 보고 계신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제가 직접 겪은 실화입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이름이나 장소는 모두 바꿨으니 양해해주세요. 저는 올해 42살인 강민호라고 합니다. 작은 동네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원두를 볶고 밤늦게까지 장부 정리하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죠. 사실 카페 운영이 쉽지는 않았어요. 처음에는 손님도 많지 않았고 적자가 계속 났거든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맛있는 커피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제 아내는 박지현이라고 하는데 38살이고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아이가 없어서 많이 속상했어요. 주변에서는 아직 젊으니까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정말 간절했거든요. 아내도 마찬가지였고요. 둘이 함께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검사도 받고 한약도 먹어보고 온갖 방법을 다 시도해봤습니다. 병원에서도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했는데 왜 아이가 생기지 않는지 정말 답답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스트레스를 덜 받고 마음을 편하게 가지라고 했는데 말처럼 쉽지 않더라고요. 아내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저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친구들이 아이 자랑할 때마다 괜히 주눅 들고 명절 때마다 친척들 눈치 보느라 정말 힘들었거든요. 특히 시어머니가 아이는 언제 생기냐고 물어보실 때마다 정말 죄송스럽고 미안했습니다. 그런 스트레스 때문인지 아내와 사이도 예전만큼 좋지 않았어요. 대화도 줄어들고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도 적어졌죠. 저는 카페 일에 더욱 매달렸고 아내는 병원 야근을 자주 하게 됐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뭔가 어긋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서로를 위로해줘야 할 시기에 오히려 더 멀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작년 가을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내가 병원에서 돌아오더니 제게 다가왔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이상했는데 뭔가 긴장한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또 나쁜 검사 결과가 나온 건가 싶어서 걱정했어요. 여보, 할 말이 있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무슨 나쁜 소식인가 싶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런데 아내가 한참을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임신했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정말 듣고 싶었던 말인데 막상 들으니까 현실감이 없더라고요. 꿈인가 싶기도 하고 잘못 들은 건가 싶기도 하고요. 정말이야? 진짜 임신한 거야? 라고 다시 물어봤죠.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는데 왜인지 제 눈을 똑바로 보지 않았어요. 저는 너무 기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10년 넘게 기다린 소식이었거든요. 아내를 꼭 안아주고 싶었는데 아내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서더라고요. 조심해야 해서 그래라고 하면서요. 저는 그런 아내의 반응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임신 초기에는 조심해야 한다고 들었으니까요. 우리 부모님께도 바로 알려야지. 라고 말했는데 아내가 갑자기 손을 흔들며 아직은 말하지 마. 조금만 기다려라고 하더라고요. 초기라서 불안하다는 뜻인가 싶어서 저도 알았어. 안정될 때까지 기다리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임신 소식을 전하는 아내의 표정이 기쁘다기보다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죄책감 같은 게 느껴졌거든요. 평소 같으면 이런 기쁜 소식에 아내가 제일 먼저 시어머니께 전화했을 텐데 그날은 그러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너무 일찍 알리면 안 좋다고 들었어라면서 계속 미루자고 했어요. 저도 아내 말이 맞다고 생각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핑계 같았어요. 그날 저녁 카페 문을 닫고 정리하고 있는데
손님 한 분이 들어왔어요. 30대 중반 정도 되는 여성이었는데 얼굴이 많이 상해 보였어요. 눈이 붓고 표정도 어둡고 뭔가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거든요. 아메리카노 한 잔 주문하시더니 구석 테이블에 앉아서 한참 동안 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커피를 만들면서 계속 그분을 보게 됐는데 정말 힘들어 보이셨어요. 혼자서 울먹이시기도 하고 휴대폰을 보면서 한숨을 쉬시기도 하고요. 제가 커피를 가져다 드리면서 힘든 일 있으세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쓸쓸하게 웃으며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괜히 제가 미안해졌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어요라고 위로의 말을 건넸더니 그분이 혹시 사장님도 조심하세요. 요즘 세상에 믿을 사람 없어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힘든 상황에 있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분이 커피를 다 드시고 계산할 때 손에 작은 쪽지를 슬쩍 쥐어주며 나가셨어요. 그때 자기 이름이 윤가영이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 쪽지를 바로 보지 않고 일단 주머니에 넣어뒀어요. 혹시 연락처나 감사 인사가 적힌 건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 쪽지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카페 정리를 마치고 나서야 가영 씨가 준 쪽지를 꺼내봤습니다. 작은 종이를 펼치는 순간 온몸이 차갑게 식어내렸어요. 거기에는 깔끔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혹시 아내의 임신, 당신 아이 맞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손이 덜덜 떨려서 쪽지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싶어서 쪽지를 구겨서 버리려고 했는데 손이 말을 듣지 않더라고요. 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설마 장난인가 싶기도 하고 아니면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인가 싶기도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가영 씨는 정상적인 분 같았거든요. 표정도 진지했고 눈빛도 간절했고 뭔가 절박한 느낌이 있었어요. 만약 정말 아무 근거 없이 이런 말을 했다면 이건 명백한 명예훼손이죠. 그런데 왜 이런 위험한 말을 했을까요? 혹시 정말 뭔가 아는 게 있는 건 아닐까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한편으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왠지 불안했거든요. 집에 돌아가는 길 내내 그 쪽지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런 건 그냥 무시했을 텐데 아내가 임신 소식을 전할 때의 어색한 표정이 자꾸 떠올랐어요. 왜 그렇게 시선을 피했을까요? 왜 부모님께 말하는 걸 미루자고 했을까요? 혹시 정말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한심했어요. 10년 넘게 함께 산 아내를 의심한다니 정말 최악이었죠. 아내가 얼마나 힘들게 간호사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의심을 받아야 한다니 너무 미안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아내가 소파에 앉아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화면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았고 제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도 고개를 들지 않더라고요. 여보, 오늘 어때? 몸은 괜찮아? 라고 물어봤더니 아내가 깜짝 놀라며 휴대폰을 뒤집어서 놓더라고요. 뭔가 보면 안 되는 걸 보고 있었던 건가요?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라고 하면서 일어나더니 부엌으로 갔어요. 저는 병원 같이 갈까? 혼자 다니지 말고라고 제안했는데 아내는 아니야, 혼자 다녀올게. 당신도 바쁜데 뭘이라며 거절했어요. 평소 같으면 고마워 하지만 괜찮아라고 부드럽게 말했을 텐데 그날은 왠지 강하게 거절하는 느낌이었어요. 저녁을 먹으면서도 아내가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메시지가 오면 얼른 확인하고 답장을 보내고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했죠. 누구랑 연락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니 병원 동료들이랑 업무 이야기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표정을 보니 업무 이야기 같지는 않았어요. 뭔가 조심스럽고 긴장된 표정이었거든요. 그날 밤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 아내는 잠들기 전에 휴대폰을 침대 옆 테이블에 충전기에 꽂아두고 자는데 그날은 휴대폰을 계속 들고 다니더라고요.
화장실 갈 때도, 물 마시러 갈 때도, 심지어 양치질 할 때도 말이에요. 왜 휴대폰을 계속 들고 다녀? 라고 물어보니 배터리가 별로 없어서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엔 배터리가 충분해 보였거든요. 화면을 봤을 때 80% 이상은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혹시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들자 더욱 불안해졌어요. 새벽 2시쯤 잠깐 잠이 깼는데 침대 옆에 아내가 없더라고요. 화장실에서 작은 목소리로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분명히 누군가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누구랑 전화할 일이 있을까요? 응급실 근무 때문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뭔가 개인적인 통화 같았어요. 통화하는 목소리 톤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좀 더 부드럽고 다정한 느낌이었어요. 병원 동료나 상사와 통화할 때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가까운 사람, 그것도 이성과 통화할 때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자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10여 분 후에 아내가 침대로 돌아왔는데 저는 자는 척했어요. 아내는 조심스럽게 누우면서 휴대폰을 베개 밑에 넣더라고요. 평소엔 절대 그런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왜 휴대폰을 베개 밑에 숨기는 걸까요?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은 무언가가 있는 건가요? 다음 날 아침에 어젯밤에 병원에서 연락 왔어? 라고 물어봤더니 아내가 아니, 왜? 라고 반문하더라고요. 새벽에 전화 받는 소리가 들렸는데 라고 하니까 꿈꾼 거 아니야? 나 그런 전화 안 받았는데 라고 하면서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분명히 전화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왜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그 순간 가영 씨가 준 쪽지가 다시 떠올랐어요. 혹시 정말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건 아닐까요? 아내의 행동 하나하나가 이상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기뻐하기보다는 당황한 것 같았던 표정, 부모님께 알리는 걸 미루자는 말, 병원에 혼자 가겠다는 고집, 그리고 휴대폰을 계속 들고 다니는 모습까지. 하루 종일 그런 생각만 했어요. 카페에서 일하면서도 집중이 안 됐고 손님들과 대화할 때도 딴 생각을 하고 있었죠.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닐까요? 임신으로 인한 호르몬 변화 때문에 아내가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는 건 아닐까요? 그래도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어요. 가영 씨는 왜 그런 쪽지를 줬을까요? 정말 아무 근거 없이 그런 말을 했을까요? 혹시 뭔가 아는 게 있어서 저에게 경고해 준 건 아닐까요? 그분도 남편의 불륜으로 힘들어하고 있다고 했는데 혹시 제 아내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밤이 되어서도 계속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는 평소처럼 행동했지만 제 눈에는 모든 게 다르게 보였습니다. 웃을 때도 어색해 보이고 대화할 때도 시선을 피하는 것 같고 휴대폰을 볼 때도 뭔가 숨기는 것 같았어요. 정말 제가 너무 의심 많은 사람이 된 건 아닐까요? 며칠이 지나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가영 씨가 준 쪽지를 버리지 못하고 카페 서랍에 넣어뒀는데 일하면서도 자꾸 그게 신경 쓰였어요. 손님들 주문을 받으면서도 딴 생각을 하고 있었고 커피를 내릴 때도 집중이 안 됐죠. 결국 가영 씨를 다시 만나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분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혹시 정말 아는 게 있는 건지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문제는 가영 씨 연락처를 물어보지 못했다는 거였어요. 그날 너무 당황해서 제대로 된 대화도 못 나눴거든요. 혹시 다시 카페에 오실까 싶어서 며칠 동안 기다렸는데 쉽게 나타나지 않으시더라고요. 매일 저녁 문을 닫을 때까지 기다렸지만 소용없었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야 다행히 가영 씨가 다시 오셨어요. 이번에도 같은 시간대에 같은 자리에 앉아서 아메리카노를 주문하시더라고요. 표정은 지난번보다도 더 어두워 보였어요. 뭔가 더 큰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거든요. 저는 용기를 내서 그분 앞에 앉았습니다. 저번에 주신 쪽지 때문에 연락드리고 싶었는데 연락처를 못 물어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라고 말했어요. 가영 씨는 한참 저를 바라보더니 정말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으셨다면
제가 올 때까지 기다리셨을 테니까 진심이시군요라고 하시더라고요. 목소리에 피로가 가득했어요. 저는 더 이상 돌려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왜 그런 쪽지를 주셨나요? 혹시 근거가 있으신 건가요?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이건 명백한 명예훼손이에요. 목소리가 떨리긴 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말하려고 했어요. 가영 씨가 깊게 한숨을 쉬더니 커피 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상처받고 싶지도 않고 다른 사람 인생에 개입하고 싶지도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용기를 낸 거예요. 그러면서 핸드백에서 큰 봉투를 하나 꺼내시더니 이걸 보시고 직접 판단하세요라고 하시면서 저에게 건네주셨어요. 봉투를 받는 제 손이 덜덜 떨렸어요.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알아야 했어요. 진실이 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사진이 여러 장 들어있었어요. 첫 번째 사진을 보는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아내와 모르는 남자가 호텔 로비를 나서는 모습이 찍혀 있었거든요. 아내가 그 남자 팔짱을 끼고 있었고 두 사람 모두 자연스럽고 친밀한 표정이었어요. 이게 우연히 마주친 사람이랑 찍은 사진이라고는 절대 볼 수 없었습니다. 연인들이 데이트 후에 나오는 모습 그 자체였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사진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정말 제 아내가 맞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더라고요. 가영 씨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 남자가 제 남편이에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 상황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다른 사진들도 봤는데 상황은 더욱 심각했어요. 카페에서 마주 앉아서 친밀하게 대화하는 모습, 차에서 내리면서 손을 잡고 있는 모습, 길을 걸으면서 어깨를 기대고 있는 모습까지 있었거든요. 모든 사진이 최근에 찍힌 것 같았고 두 사람이 단순한 지인 관계가 아니라는 게 확실해 보였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아내의 표정이었어요. 집에서 저와 함께 있을 때는 보여주지 않던 밝고 행복한 표정을 그 남자 앞에서는 보이고 있더라고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의 표정이었어요. 저는 의자에 주저앉으면서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이게 진짜 현실인가요? 라고 중얼거렸죠. 가영 씨도 눈물을 글썽이면서 처음엔 저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을 의심하는 제 자신이 나쁜 사람 같았거든요. 하지만 증거를 보니까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도 저와 똑같은 심정이었던 거죠. 언제부터 이런 일이 있었던 건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가영 씨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반년 이상은 된 것 같아요. 제 남편이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거든요. 당신 아내가 일하는 병원은 아니지만 간호사 모임이나 의료진 워크숍에서 만났을 가능성이 높아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나니 몇 가지가 떠올랐어요. 최근 몇 달 동안 아내가 간호사 모임이 있다면서 늦게 들어온 날들이 많았거든요. 그때마다 동료들과 스트레스 해소차 만났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그 남자와 만나고 있었던 거였군요. 정말 바보 같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우리 둘 다 한동안 말을 못했어요. 똑같이 배신당한 사람끼리 마주 앉아서 눈물만 흘렸죠. 가영 씨가 먼저 입을 열어서 혼자서는 너무 힘들었어요.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 확신도 서지 않았고요. 그런데 우연히 이 카페에 와서 사장님을 만나게 됐고 아내분이 임신했다는 소식까지 듣게 되니까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제 아내가 임신했다는 걸 아셨어요? 라고 물어보니 제 남편이 누군가랑 통화하면서 축하한다. 이제 정말 새 출발이다라고 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누구랑 통화하는지 물어봤더니 당황하면서 대충 넘어가더라고요. 나중에 휴대폰을 몰래 봤더니 당신 아내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있었거든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아내가 임신 소식을 전할 때 왜 그렇게 어색했는지,
왜 부모님께 말하는 걸 미루려고 했는지, 왜 새벽에 몰래 전화를 했는지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그 남자에게 임신 소식을 먼저 알린 거였구나 싶었어요. 카페에서 가영 씨와 헤어진 후 저는 집에 돌아가서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사진만으로는 법정에서 승부하기 어려울 것 같았고 무엇보다 아내가 끝까지 부인할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어요. 아내가 야근이라며 늦게 들어온다고 했던 그날, 저는 집에서 아내의 물건들을 살펴봤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일이지만 상황이었거든요. 화장대 서랍을 열어보니 각종 화장품들 사이에 작은 영수증들이 몇 장 있었어요. 그 중에서 산부인과 진료 영수증을 발견했는데 날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내가 응급실 야간 근무 때문에 늦게 들어간다고 했던 바로 그 날짜더라고요. 그날 아내는 밤늦게 들어와서 너무 바빠서 죽을 뻔했어. 환자들이 계속 들어와서 쉴 틈이 없었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산부인과에 있었던 거죠. 영수증을 자세히 보니까 단순한 임신 확인 검사가 아니었어요. 정밀 초음파 검사와 각종 혈액 검사를 받은 기록이 있었거든요. 임신 주수 확인과 태아 건강 상태 점검을 위한 검사들이었는데 이런 검사는 보통 임신 사실을 확인한 후 몇 주가 지나서 하는 것들이었어요. 그럼 아내가 임신 사실을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걸까요? 더 충격적인 건 영수증 뒷면에 손으로 쓴 메모였어요. 12주 2일 예정일 확정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그 아래에 작은 글씨로 H와 상해 후 결정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H는 누구를 뜻하는 걸까요? 설마 그 남자의 이니셜인 건 아닐까요? 며칠 후에 가영 씨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더 충격적인 걸 발견했어요.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당장 만나자고 했고 카페 근처 조용한 공원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을 택했어요. 가영 씨를 만나보니 지난번보다도 더 많이 상해 보이셨어요. 며칠 새 살이 빠진 것 같았고 눈 밑에 다크서클도 진하게 생겼더라고요. 밤에 잠을 못 자겠어요. 계속 생각나서라고 하시면서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시더라고요. 남편 노트북에서 발견한 건데 보시고 판단해보세요라고 하시면서 화면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메신저 대화 내용이었는데 화면을 보는 순간 정말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었거든요. 대화 내용 중에 지현 축하해. 이제 진짜 새 출발이다라는 메시지가 있었고 그 아래로 빨리 정리하고 같이 살자. 아이도 태어나기 전에 모든 걸 정리해야지라는 내용도 있었어요. 아내가 보낸 답장은 아직 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아. 그 사람이 의심하기 시작한 것 같아서 조심해야 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라는 게 저를 지칭하는 거라는 건 뻔했죠. 아내가 저를 그 남자에게 그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다니 정말 충격이었어요. 10년 넘게 함께 산 남편을 그렇게 부를 수 있나요? 마치 남처럼 말하고 있더라고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대화였어요. 아이 아빠가 누군지 확실해? 라는 메시지에 아내가 걱정 마. 시기상 당신 아이가 확실해. 그 사람은 전혀 몰라라고 답장한 게 있었거든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아내가 임신한 아이가 제 아이가 아니라는 뜻이었으니까요. 뒤이어 나오는 대화들은 더욱 가관이었어요. 이혼 절차는 어떻게 진행할 거야? 라는 메시지에 조용히 처리하고 싶어. 너무 시끄럽게 하면 병원에서도 소문날까봐 걱정되라고 답장했더라고요. 그리고 위자료는 최소한으로 주고 싶은데 괜찮겠지? 라는 내용도 있었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자기들이 불륜을 저질러 놓고는 위자료까지 최소한으로 주려고 하다니요. 저를 완전히 바보 취급하고 있는 거였죠. 가영 씨도 분노에 찬 표정으로 이 사람들이 정말 뻔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대화 내용을 더 보니까 두 사람이 이미 함께 살 집까지 알아보고 있었어요.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로 알아봤어라는 메시지와 함께 부동산 매물 정보까지 주고받고 있더라고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희 같은 기존 배우자들은 안중에도 없었던 거죠. 가영 씨가 제 남편도 이혼하자고 계속 성화해요. 당신 아내랑 새 출발하고 싶다면서 저한테는 위자료 조금 주고 깔끔하게 정리하자고 하네요 라고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희 둘 다 똑같은 상황에 처한 거였죠. 배우자들이 저희를 완전히 우롱하면서 새로운 사랑을 꿈꾸고 있었던 거예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라고 가영 씨가 말씀하시더니 같이 힘을 합쳐서 이 일을 끝까지 해보면 안 될까요? 이런 일을 당하고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라고 제안하셨어요. 저도 그 생각에 완전히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웠습니다. 먼저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하기로 했어요. 호텔 출입 기록, 신용카드 사용 내역, 통화 기록, 메신저 대화 등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자고 했죠. 그리고 법적으로 대응할 준비도 철저히 하기로 했습니다. 가영 씨는 혼자서 당하지 맙시다. 같이 끝까지 가봐야죠. 이런 일을 저지르고도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저도 완전히 동의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며칠 동안 더 많은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가영 씨와 함께 사립탐정도 고용해서 두 사람의 만남을 더 자세히 추적했어요. 비용이 만만치 않았지만 확실한 증거 없이는 법정에서 이길 수 없다고 판단했거든요. 탐정이 제공한 결과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두 사람은 거의 매일 만나고 있었어요. 아내가 야근이라고 말한 날들 중 절반 이상이 그 남자와의 만남이었던 거죠. 심지어 제가 카페에서 늦게까지 일한다고 하면 그 시간을 이용해서 우리 집으로 그 남자를 데려오기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제가 피땀 흘려 마련한 집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니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두 사람이 이미 함께 살 집을 계약했다는 사실이었어요. 신혼집처럼 깔끔하게 꾸며놓고 아기 방까지 준비해뒀더라고요. 완전히 새로운 가정을 꾸릴 준비가 다 끝난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저에게는 아무 말 없이 평소처럼 행동하고 있었던 거죠. 탐정이 보여준 사진들 중에는 두 사람이 아기용품 매장에서 쇼핑하는 모습도 있었어요. 유모차를 고르고 아기 옷을 살펴보고 정말 행복해 보이는 예비 부모의 모습이었거든요. 그 순간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내가 저와 함께 있을 때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표정이었거든요. 가영 씨도 비슷한 증거들을 확보하셨더라고요. 남편이 회사 돈을 빼돌려서 아내와의 데이트 비용으로 사용한 기록, 아내 명의로 아파트 전세 계약을 한 서류, 심지어 결혼 반지까지 새로 주문한 영수증까지 있었어요. 정말 치밀하게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였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영 씨와 상의해서 같은 날 각자 배우자들과 마주하기로 했어요. 더 늦기 전에 모든 걸 끝내고 싶었거든요. 주말 저녁 아내가 거실에서 TV를 보면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을 때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다가갔습니다. 지연아, 할 말이 있어. 라고 말하자 아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평소처럼 무심한 표정이었지만 뭔가 경계하는 기색이 보였어요. 뭔데? 그렇게 심각한 표정으로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아이 검사부터 하자. 내가 진짜 아빠인지 확인하고 싶어. 그 순간 아내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지더라고요. 리모컨을 손에서 떨어뜨리면서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해? 무슨 의심이라도 하는 거야? 라고 반문했어요. 목소리가 떨리는 게 확연히 들렸어요. 평소 같으면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당당하게 말했을 텐데 완전히 당황한 모습이었거든요. 저는 의심할 만한 일이 있었거든. 정확히 알고 싶어서 그래라고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아내가 일어서면서 당신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언제 그런 짓을 했다고? 라고 하면서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확신 있는 부인이 아니라 변명하는 듯한 톤이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호텔에서 나오는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뭐야? 설명해봐. 라고 말하자
아내는 사진을 보더니 완전히 말이 막혔어요. 몇 초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화면만 바라보더니 갑자기 핸드폰을 빼앗으려고 손을 뻗었어요. 이걸 어디서 구했어? 누가 이런 걸 줬어? 라고 소리쳤거든요. 저는 핸드폰을 뒤로 빼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사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중요하지라고 했어요. 아내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하다가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미행했다는 거야? 사립 탐정까지 고용해서? 정말 치사하다. 라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속지 않았어요. 미행한 게 아니라 우연히 알게 된 거야. 이제 솔직하게 말해봐. 이 남자가 누구야? 얼마 동안 만났어? 라고 추궁했죠. 아내는 계속 변명을 늘어놓으려고 했지만 이미 모든 게 드러난 상황에서 소용없었어요. 그때 아내가 내뱉은 말이 제 가슴을 완전히 갈기갈기 찢어 놓았어요. 맞아, 만나고 있어. 그래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라고 소리쳤거든요. 그리고는 더 충격적인 말을 덧붙였어요. 당신 같은 사람하고는 더 이상 못 살겠어. 난 행복해지고 싶어. 그 순간 정말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10년 넘게 함께 산 아내가 저를 당신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하다니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주먹을 쥐었지만 폭력은 쓰고 싶지 않았어요. 대신 차가운 목소리로 행복? 남의 인생 짓밟아가면서 하는 게 행복이야? 라고 물어봤습니다. 아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어차피 그 사람이 당신보다 훨씬 나아. 나를 진짜로 사랑해줘. 당신은 카페일에만 빠져서 나한테는 관심도 없잖아라고 덧붙였거든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제가 잘못됐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그 아이는? 정말 내 아이가 아니야? 라고 물어보자 아내는 잠시 망설이더니 모르겠어. 확인해보면 될 거 아니야 라고 했어요. 그 순간 정말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자신이 임신한 아이의 아버지가 누군지도 확실하지 않다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저는 알겠어. 내일부터 변호사 선임할 거야. 너도 준비해라고 말했어요. 아내는 오히려 당당하게 좋아. 나도 그러고 싶었어. 빨리 정리하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위자료는 많이 기대하지 마. 나도 새 출발해야 하니까라는 말까지 덧붙였어요. 정말 뻔뻔함의 끝을 보는 것 같았어요. 불륜을 저지른 사람이 오히려 당당하게 나오면서 위자료까지 깎으려고 하다니요. 그날 밤 아내는 큰 가방을 챙겨서 집을 나갔어요. 잠시 친정에 가 있을게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친정에 간 게 아니라 그 남자한테 간 거였더라고요. 이미 준비해놓은 집으로 바로 들어간 거였죠. 저는 혼자 남은 집에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제가 뭘 잘못했을까 하면서 계속 자책했지만 결국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가영 씨한테서도 비슷한 연락이 왔어요. 남편과 대화했는데 완전히 뻔뻔하게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이혼해달라고 하면서 위자료는 최소한으로 주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들은 양심이라는 게 없는 건가 싶었어요. 다음 날 가영 씨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수집한 증거들을 모두 보여드리니 변호사님이 이 정도면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특히 불륜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거의 확실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됐습니다. 소송 준비를 하는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아내는 계속 그 남자 집에 있으면서 연락도 잘 받지 않았거든요. 가끔 문자로 빨리 이혼 서류 정리하자. 서로 번거롭게 하지 말고라는 내용만 보내올 뿐이었죠. 마치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어요. 저는 임신한 아이의 친자 확인도 법원에 신청했어요. 아내가 거부했지만 법원에서 강제로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말 불안했습니다. 마지막까지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친자 확인 결과는 예상한 대로였어요. 아내가 임신한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DNA 일치율이 0%라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 순간 마지막 희망마저 완전히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도 한편으로는 확실해져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죠. 이제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으니까요. 법정 날짜가 잡혔습니다. 가영 씨와 저는 같은 날에 각각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서로 증인으로 나서기로도 했고요. 법정에 가는 날 아침 정말 떨렸어요. 10년 넘게 함께 산 사람과 법정에서 마주해야 한다니 현실감이 없었거든요. 법정에서 아내를 다시 봤을 때 정말 많은 감정이 교차했어요. 예전 같으면 사랑스러워 보였을 텐데 그날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옆에는 변호사와 함께 그 남자까지 앉아 있더라고요. 정말 뻔뻔한 모습이었어요. 재판이 시작되자 아내 측 변호사가 단순한 감정 문제일 뿐이고 원고가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다면서 위자료를 줄여달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준비한 증거들이 너무 확실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었죠. 호텔 출입 기록, 신용카드 사용 내역, 메신저 대화, 사진들까지 모든 게 완벽했어요.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친자 확인 결과였어요. 판사님이 그 결과를 보시고 나서 표정이 완전히 굳어지더라고요. 피고가 혼인 중 다른 남성과의 사이에서 임신한 것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내를 향해 변명할 게 있으면 하십시오라고 하셨어요. 아내는 그제야 조금씩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결국 모든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랑하게 됐는데 어쩔 수 없었다면서 원고와는 이미 감정이 식은 상태였다고 변명했지만 판사님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가영 씨도 증인으로 나서서 담담하게 증언했어요. 남편과 제 아내가 어떻게 만났고 얼마나 오랫동안 불륜을 지속했는지, 그리고 저희 같은 기존 배우자들을 얼마나 우롱했는지 차근차근 설명하셨거든요. 법정안이 정말 조용해졌어요. 판사님이 최종 판결을 내릴 때 아내와 그 남자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어요. 피고들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원고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를 입혔습니다라고 하시면서 위자료로 각각 3천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셨어요. 그리고 이혼도 당연히 인용됐죠.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서 아내의 모든 재산 분할 청구를 기각하셨어요. 심지어 제가 혼자 장만한 집도 저 혼자 갖게 됐고요. 법정을 나올 때 가영 씨와 서로를 향해 고개 숙여 감사의 눈빛을 보냈어요. 아내는 법정 밖에서도 끝까지 당신이 너무 심하게 한다면서 원망의 말을 늘어놓았지만 저는 더 이상 들어주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 끝났어. 새 출발하라고 했잖아라고 말하고는 등을 돌렸습니다. 그날 밤 집에 혼자 돌아와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분노도 있었고 후련함도 있었고 그리고 묘한 해방감도 있었어요. 10년 넘게 함께한 결혼 생활이 끝났다는 게 실감나지 않았지만 적어도 더 이상 속지는 않을 거라는 안도감은 있었거든요. 가영 씨한테서 연락이 와서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혼자였다면 절대 할 수 없었을 일이에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혼자서는 절대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없었을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준 덕분에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거죠. 판결이 나온 후 몇 주가 지나면서 아내와 그 남자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소식이 들려왔어요. 가영 씨를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정말 인과응보라는 말이 딱 맞는 상황이었어요. 두 사람이 그토록 꿈꾸던 행복한 새 출발은 생각처럼 순탄하지 않았던 거죠. 먼저 아내부터 말씀드리면 병원에서 일하기가 어려워졌다고 하더라고요. 불륜 사실이 동료들 사이에 알려지면서 눈총을 받게 됐고 특히 기혼자들이 많은 직장에서 그런 일이 터지니까 완전히 왕따가 된 거죠. 결국 사직서를 내고 다른 병원을 알아봐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 소문이 이미 퍼져서 쉽지 않다고 했어요. 더 큰 문제는 친정에서 완전히 등을 돌렸다는 거였어요. 아내 부모님이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다면서 당분간은 얼굴도 보지 말라고 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저랑 결혼할 때 그렇게 좋아하시던 분들인데 이런 일로 인해서 관계가 완전히 틀어진 거였죠.
그 남자 상황은 더 가관이었어요. 가영 씨 말로는 직장에서 징계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의사라는 직업이 사회적 신뢰가 중요한 직업인데 불륜으로 인한 소송까지 당하게 되니까 병원 이미지에 타격이 된다는 거였어요. 승진은 당연히 물 건너갔고 최악의 경우 사직해야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던 새집도 문제가 생겼어요. 위자료 3천만 원씩 총 6천만 원을 내야 하는데 당장 그 돈을 마련하기가 어려워진 거죠. 결국 계약해 놓았던 아파트를 포기하고 더 작고 싼 곳으로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웃긴 건 두 사람 사이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다는 거였어요. 불륜할 때는 그렇게 로맨틱하고 달콤했는데 막상 현실적인 문제들이 닥치니까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특히 경제적 부담 때문에 자주 다투게 됐다고 했어요. 아내는 그 남자에게 당신 때문에 내가 모든 걸 잃었다고 하고 그 남자는 너도 원해서 한 일 아니냐면서 책임을 미루려고 한다는 소식이었어요. 사랑해서 함께하기로 했던 사람들이 어려움이 닥치자마자 서로를 탓하고 있는 거였죠. 반면에 저와 가영 씨는 소송 과정을 함께 겪으면서 서로를 의지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같은 피해를 당한 사람끼리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좋은 친구가 됐거든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해주고 힘들 때마다 격려해주는 소중한 존재가 된 거죠. 가영 씨가 어느 날 우린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혼자 있으면 자꾸 우울한 생각만 들어서 힘든데 함께 있으면 조금이라도 덜 아픈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혼자서는 견디기 어려웠을 일들을 함께 나누니까 한결 수월해졌거든요. 소송이 끝나고 나서 저희는 가끔씩 만나서 커피를 마시거나 식사를 하곤 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안부를 묻는 정도였는데 점점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게 됐죠. 가영 씨도 이혼 후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었고 저도 카페를 정리하고 새로운 사업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가영 씨가 바닷가 근처에 작은 카페 하나 하면 어떨까요? 라는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도시 생활에 지쳤는데 조용한 곳에서 새 출발해보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서요. 저도 그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었어요. 복잡한 도시를 벗어나서 깨끗한 공기와 아름다운 풍경이 있는 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우리는 여러 곳을 알아봤는데 서해안의 작은 해변 마을에서 괜찮은 자리를 발견했어요. 바다가 바로 보이는 위치에 있는 작은 건물이었는데 1층은 카페로 쓰고 2층은 작은 펜션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구조였어요. 임대료도 서울에 비하면 훨씬 저렴했고요. 결정을 내리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서울을 떠난다는 것,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가영 씨와 함께 사업을 한다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기존의 모든 것들이 너무 아픈 기억으로 얼룩져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시작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가영 씨도 비슷한 마음이셨던 것 같아요. 여기서 계속 살면 자꾸 안 좋은 기억들이 떠올라요. 아예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싶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둘 다 과거를 완전히 정리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었던 거죠. 카페 준비를 하는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인테리어부터 메뉴 구성, 직원 채용까지 모든 걸 함께 준비했거든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호흡이 맞아가면서 좋은 팀워크를 보였어요. 무엇보다 함께 뭔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드디어 바닷가 카페 문을 연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간판에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이름을 걸었어요. 처음에는 손님이 많지 않아서 걱정했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찾아오시는 분들이 늘어났거든요. 특히 서울에서 휴가차 내려온 분들이 정말 힐링이 된다며 좋아해 주셨어요. 저와 가영 씨는 정말 좋은 동업자가 됐어요. 제가 커피와 디저트를 담당하고 가영 씨는 고객 서비스와 펜션 관리를 맡고 있는데 서로의 장점을 살려서 일하니까 시너지가 정말 좋았어요. 무엇보다 서로를 믿고 의지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죠.
어느 조용한 오후 손님이 별로 없을 때 가영 씨와 함께 바다를 바라보며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었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정말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가영 씨가 1년 전만 해도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랬어요. 1년 전에는 각자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살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있으니까요. 그때는 정말 절망적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오히려 잘된 일 같아요 라고 제가 말했더니 가영 씨도 맞아요.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도 없었을 테니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가끔 예전 일이 생각나기도 해요. 아내와 그 남자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이는 잘 키우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더 이상 분노나 원망은 느끼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 덕분에 더 소중한 것을 찾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최근에 들은 소식으로는 두 사람이 결국 헤어졌다고 해요.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시선, 그리고 서로에 대한 실망감이 쌓이면서 관계가 틀어진 거죠. 아내는 아이를 키우느라 힘들어하고 있다고 하고 그 남자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서 새로 시작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 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그럴 줄 알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약간의 안타까움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그들의 삶에 관심을 두지 않기로 했어요. 제 인생을 사는데 집중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카페를 운영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저희처럼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겪고 계신 분들,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분들, 그냥 일상에서 벗어나서 휴식을 취하고 싶은 분들까지 다양했죠.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손님이 있었어요. 50대 후반의 남성분이셨는데 아내의 불륜으로 이혼을 하시고 혼자 여행을 다니고 계셨거든요. 저희 카페에서 며칠 머물면서 여기 있으니까 마음이 편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떠나실 때 두 분처럼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어서 정말 부럽습니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 분들을 만나면서 저희도 더 큰 의미를 찾게 됐어요. 단순히 카페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공간을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가영 씨도 우리가 겪은 아픔이 헛되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요즘에는 저녁에 카페 문을 닫고 나서 가영 씨와 함께 바닷가를 산책하는 게 일상이 됐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내일 계획을 세우고 가끔은 그냥 조용히 걸으면서 생각에 잠기기도 하죠. 정말 평범하지만 소중한 시간들이에요. 어느 날 산책을 하면서 가영 씨가 민호 씨, 우리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뭘요? 라고 물어보니 그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운 건 말이에요. 만약 그냥 당하고만 있었다면 지금의 우리는 없었을 거잖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랬어요. 만약 가영 씨가 그 쪽지를 주지 않았다면, 만약 저희가 힘을 합치지 않았다면, 만약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이 모든 것들이 불가능했을 거예요.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 가장 큰 전환점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예전처럼 복잡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매일매일 단순하지만 의미 있는 일상을 보내고 있거든요. 가영 씨와 함께 만들어가는 이 작은 카페가 저에게는 전 세상보다 소중해요. 물론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사업이 항상 순탄할 수도 없고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죠.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가영 씨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함께 걸어온 시간들이 그런 확신을 주는 것 같아요. 어젯밤에는 카페 테라스에서 가영 씨와 함께 별을 봤어요. 도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 별들처럼 우리도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가영 씨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아름다운 표현이었어요. 배신이 남긴 건 상처였지만 한 장의 쪽지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우리는 더 소중한 것을 찾을 수 있었어요. 진정한 신뢰와 동반자를,
그리고 진짜 행복을 말이에요. 여러분, 제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정말 한때는 절망적이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밝혀낸 덕분에 지금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물론 쉬운 과정은 아니었지만 결국 옳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만약 여러분들이 비슷한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냥 참고 넘어가실 건가요? 아니면 저처럼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실 건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이 순간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사연동행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방송 끝나기 전에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그 한 번의 클릭이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 사연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평안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연동행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그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한 이야기가 한둘쯤은 있죠. 이곳은 그런 마음들을 조용히 들어주는 작은 공간입니다. 구독은 공짜지만 그 마음은 참 귀하고 고맙습니다. 구독해주신다면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제가 직접 겪은 실화입니다. 저는 올해 45살인 권재호라고 하고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향기로운 아침이라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손님이 하루 10명도 안 왔는데 10년간 성실하게 운영하다 보니 이제 단골 손님들도 꽤 생기고 매출도 안정적으로 나오게 됐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제가 직접 원두를 볶고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내린 커피를 마시며 사장님 커피가 동네에서 제일 맛있어요라고 말해주시는 손님들 덕분에 하루하루가 정말 보람찼습니다. 특히 단골 손님들과의 따뜻한 인사는 제 하루의 활력소였어요. 사장님, 오늘도 아메리카노 한 잔 부탁드려요. 요즘 새로 나온 원두 맛이 정말 좋던데 오늘도 그걸로 해주세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정말 뿌듯했습니다. 주말에는 가족 단위 손님들도 많이 오시는데 아이들이 아저씨, 여기 쿠키 정말 맛있어요. 라고 말할 때면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죠. 그런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 제 일상이었습니다. 아내 미정이와도 그럭저럭 평범한 부부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결혼한 지 15년이 넘다 보니 처음 만날 때의 설렘은 없었지만 서로 챙겨주고 배려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미정이는 강남역 근처에 있는 글로벌 여행사라는 중견 여행사에서 해외여행팀 과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꽤 성실한 직장인이어서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었고 저희 집 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 오늘 카페는 어땠어? 손님들이 많이 왔어? 이런 식으로 안부를 묻곤 했죠. 그런 평범하고 행복한 일상이 산산조각 나버린 건 바로 지난 5월 둘째 주 화요일 저녁이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카페 청소를 마치고 문을 닫은 후 집에 들어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뭔가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평소 같으면 어서 와 하고 반갑게 맞아주던 아내가 거실 소파에 정자세로 앉아서 뭔가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미정이는 올해 41살인데 그날따라 평소보다 화장도 진하게 하고 정장 차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머리도 새로 파마를 한 것 같았고 평상시에 집에서 입던 편한 옷이 아니라 외출할 때 입는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오늘 회사에서 중요한 회식이라도 있었나? 아니면 거래처와 미팅이라도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뭔가 표정이 너무 굳어 있어서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야, 앉아봐. 미정이가 손짓으로 저를 식탁 쪽으로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많이 떨리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밥 먹었어? 오늘 힘들었지?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는데 그날은 뭔가 준비한 말이 있는 것처럼 딱딱한 분위기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오랜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 상대방의 분위기만 봐도 대충 감이 오는데 그날 미정이의 분위기는 정말 심상치 않았거든요. 식탁에 마주 앉자마자 미정이가 깊게 한숨을 쉬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재호 씨, 나 솔직히 말할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됐어. 그러니까 우리 이혼하자. 그 순간 제 머릿속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습니다. 마치 머리를 망치로 3개 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나고 심장이 터질 것처럼 빨리 뛰었습니다. 뭐라고? 겨우 그 말만 나왔죠. 입술이 바짝 말라서 말하기도 힘들었어요. 미정이는 제 눈을 똑바로 보지도 못하면서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미 마음이 완전히 떠나버렸어. 억지로 같이 사는 건 서로에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결심한 일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온몸이 떨리고 머리가 핑핑 돌았어요. 언제부터였어? 누구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질문들을 겨우 물었더니 미정이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건 이제 중요하지 않아. 어차피 끝난 일인데 굳이 알 필요 있어? 15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인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다니요. 마치 회사에서 사업 계약을 해지하는 것처럼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미정아, 우리 무슨 문제라도 있었으면 이야기해봐. 뭐든지 고칠 수 있잖아. 제가 애원하듯 말했지만 미정이는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그날 밤 미정이는 친정에 가겠다며 큰 캐리어에 짐을 쌌습니다. 평소에 여행 갈 때 쓰던 캐리어였는데 옷과 화장품, 귀중품들을 모조리 챙기더라고요.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것처럼 체계적으로 짐을 쌌어요. 당분간 친정에서 지낼 거야. 이혼 절차는 변호사 통해서 진행하겠어. 그 말을 남기고 문을 나가는 미정이의 뒷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게 현실인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혼자 남은 집안을 둘러보는데 곳곳에서 이상한 것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거실 서랍을 열어보니 고급 리조트 영수증이 여러 장 나왔는데 제주도 한 고급 리조트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최근에 제주도에 간 적이 없었어요. 영수증 날짜를 보니 지난달이었는데 그때 미정이는 회사 워크숍이 있다고 했었죠. 더 충격적인 건 침실 화장대 위에 놓인 명품 시계 케이스였습니다. 까르띠에 시계 케이스였는데 가격표를 보니 200만 원이 넘었어요. 제가 사준 적이 전혀 없는 시계였습니다. 그리고 미정이 핸드백에서 흘러나온 사진들을 보니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들이 있었는데 제가 찍힌 사진은 하나도 없었어요. 분명히 누군가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계속 들었죠. 하지만 텅 빈 침실과 화장대 위에 먼지만 쌓인 화장품들을 보면서 이 모든 게 현실이라는 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카페 일은 해야 하니까 억지로 몸을 움직였지만 정말 좀비처럼 살았어요. 평소 같으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활기차게 원두를 볶고 매장 청소를 했는데 그날부터는 모든 게 기계적이었습니다. 손님들이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해도 멍하니 있다가 뒤늦게 네 안녕하세요 하고 대답하는 상황이 반복됐어요. 특히 커피 맛이 영 이상하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집중이 안 되니까 원두를 태우기도 하고 에스프레소 추출 시간을 잘못 맞추기도 했어요. 평소 같으면 절대 실수하지 않을 기본적인 것들도 자꾸 놓치게 됐죠.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사장님, 오늘 아메리카노가 좀 써요.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단골 손님인 김 여사님이 사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은데요. 많이 야위셨네요 라고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거울을 보니 정말 제 모습이 아니었어요. 눈은 푹 꺼져 있고 볼은 홀쭉해져서
마치 큰 병이라도 앓고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미정이는 집을 나간 지 사흘 만에 변호사 사무소를 통해 이혼 협의서를 보내왔습니다. 택배로 온 두꺼운 서류 봉투를 받아보는데 손이 덜덜 떨렸어요. 봉투를 뜯어보니 정말 깔끔하게 정리된 이혼 협의서가 들어있었습니다. 재산 분할은 반반으로 하고 위자료는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어요. 더 기가 막힌 건 협의서 마지막 페이지에 붙어있던 포스트잇이었습니다. 재호 씨, 서로 좋게 끝내요.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서명해주세요. 빨리 정리하는 게 서로에게 좋을 거예요. 미정이 특유의 꼼꼼한 글씨로 적혀 있었는데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얼마나 빨리 끝내고 싶었으면 위자료도 포기한다고 했을까요? 그리고 서로 좋게 끝내자니요. 일방적으로 바람을 피우고 집을 나간 사람이 할 소리인가 싶어서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15년 결혼 생활을 마치 사업 계약서 해지하듯이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려고 하다니요. 그날 저녁 저는 서류를 들고 동네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엔 그냥 서명해서 보내려고 했는데 뭔가 억울한 마음이 들어서 법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알아보고 싶었어요. 법무사 선생님이 서류를 훑어보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권재호 씨, 이 협의서대로 진행하시면 손해예요. 부인이 일방적으로 외도를 했다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법무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외도 증거를 확보하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요즘은 다들 조심스럽게 만나니까요. 그래서 저는 김석주 변호사라는 분을 소개받아서 정식으로 상담을 받았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이혼 전문 변호사셨는데 제 상황을 자세히 듣더니 상간남을 찾아내서 불륜 증거를 확보하면 충분히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조언해 주셨어요. 다만 증거 수집이 관건입니다. 사진, 영상,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카드 사용 내역 등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변호사 선임료만 300만 원이었는데 카페 매출로는 부담이 컸지만 그냥 당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정이가 그렇게 쉽게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었어요. 그런데 뜻밖의 단서가 나타났습니다. 미정이가 집에 두고 간 수첩을 자세히 뒤져보니 김 과장님이라고 적힌 메모가 여러 개 있었어요. 날짜와 시간, 그리고 장소까지 꼼꼼히 적혀 있었습니다. 5월 3일 7시 롯데호텔 로비, 5월 10일 6시 반 강남 이탈리안 레스토랑, 5월 17일 2시 선릉역 카페, 이런 식으로 최소 10군데 이상의 만남 장소가 기록되어 있었죠. 미정이 회사 동료 중 한 명과 안면이 있어서 조심스럽게 수소문해 봤더니 김민수라는 마케팅팀 과장이 있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올해 48살이고 미정이와 같은 해외여행팀과 업무상 협력을 자주 한다고 하더라고요. 더 충격적인 건 그 사람이 결혼한 지 18년 된 기혼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김민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니 정말 기가 찼어요. 부인은 최은주라는 분으로 동네 초등학교에서 미술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고 아이들도 고등학생과 중학생 둘이나 있더라고요. 겉보기에는 정말 모범적인 가정의 가장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완벽한 가정을 버리고 저희 아내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죠. 더 알아보니 김민수는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직원이었어요. 입사한 지 15년이 넘었고 매년 우수 직원상도 받고 해외 연수도 다녀왔다고 하더라고요. 연봉도 8천만 원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고급 승용차도 몰고 다니고 옷도 항상 깔끔하게 입고 다녔어요. 그래서 미정이가 왜 저 남자에게 빠졌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카페 사장인 저보다는 훨씬 안정적이고 경제적 능력도 뛰어난 남자였으니까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기존 가정을 버린다는 게 말이 되나요? 더구나 상대방도 가정이 있는 기혼자인데 말이에요. 본격적인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일단 김민수의 행적을 파악하기 위해 며칠 동안 미정이 회사 근처에서 기다렸어요. 카페를 일찍 닫고 강남역 근처에서 잠복하며 두 사람이 언제 만나는지 관찰했습니다. 정말 형사가 된 기분이었어요. 사흘째 되는 날 드디어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나고 1시간쯤 후에 김민수가 회사 건물에서 나왔는데 10분 후에 미정이도 따라 나왔어요. 두 사람은 마치 우연히 만난 것처럼 자연스럽게 합류해서 김민수의 검정색 BMW로 향했습니다. 김민수는 키가 175cm 정도 되는 큰 키에 어깨도 넓고 잘생긴 편이었어요. 정장도 명품으로 입고 있었고 시계도 비싸 보이는 걸 차고 있었습니다. 머리도 깔끔하게 스타일링하고 있어서 정말 성공한 직장인이라는 인상을 줬죠. 미정이가 왜 저 남자에게 끌렸는지 솔직히 이해가 됐어요. 두 사람이 차에 타서 어디로 가는지 뒤따라가 봤습니다. 택시를 타고 조심스럽게 미행했는데 놀랍게도 강남구 대치동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 앞에서 멈췄어요. 김민수가 미정이를 아파트 입구까지 데려다주는 모습을 봤는데 그게 바로 김민수 본인의 집이었던 거였습니다. 미정이가 당당하게 그 남자 집 현관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봤을 때 정말 머리가 깨질 것 같았어요. 상간남의 부인이 없는 틈을 타서 불륜남의 집에서 만나고 있었던 거죠. 얼마나 뻔뻔한 일인가요? 자기 집은 버리고 나와서 다른 남자 집에서 살림을 차리고 있다니요.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깜짝 놀라서 돌아보니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어요. 단발머리에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얼굴에서 지적인 인상이 느껴졌습니다. 혹시 방금 저기 들어간 여자분을 아세요? 그 여성이 미정이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서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제 아내입니다. 그러자 그 여성의 얼굴이 싸늘하게 변했어요. 그럼 저는 저기 들어간 집의 주인 부인이고요. 최은주라고 합니다. 정말 뜻밖의 만남이었습니다. 바로 김민수의 부인 최은주 씨를 이렇게 우연히 만나게 되다니요. 은주 씨는 저보다 6살 어리지만 얼굴에서 많은 고생의 흔적이 느껴졌어요. 눈가에 잔주름이 많았고 전체적으로 피곤해 보였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은주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저도 마침 김민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었기 때문에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근처에 있는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겨서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사실 남편이 요즘 너무 이상했어요. 은주 씨가 커피잔을 꽉 쥐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집에 일찍 들어오는 편이었는데 최근 몇 개월 동안은 야근이 많아졌다고 하면서 밤늦게 들어왔거든요. 주말에도 회사 일이 있다며 자주 나가곤 했어요. 은주 씨의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설마 우리 집에서 다른 여자와 만날 줄은 정말 몰랐네요. 제가 학교에 있는 시간을 노린 거였구나 싶어서 너무 화가 나요. 저는 은주 씨에게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말해줬습니다. 미정이와 김민수가 언제부터 만났는지, 어떤 곳들을 다녔는지, 그리고 제가 집에서 발견한 영수증들과 선물들 이야기까지 상세하게 설명했어요. 은주 씨는 점점 얼굴이 굳어지더니 결국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바보 같았네요, 제가. 은주 씨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남편이 갑자기 운동을 시작한다고 해서 좋아했거든요. 헬스장도 등록하고 새 운동복도 사고 단백질 보충제도 먹기 시작했어요. 저는 건강해지려고 그런 줄 알았는데 다른 여자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 거였네요. 더 들어보니 김민수의 변화가 정말 노골적이었어요. 향수도 바꿨어요. 원래는 향수 같은 거에 관심이 없었는데 어느 날부터 비싼 향수를 뿌리고 다니더라고요. 옷도 새로 많이 샀어요. 명품 정장이랑 구두도 사고 시계도 새로 샀어요. 승진도 했겠다. 이미지 관리를 해야지 그런 줄 알았는데. 은주 씨가 정말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권재호 씨, 저희가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저희를 속였는지, 그리고 얼마나 비도덕적인 짓을 했는지 제대로 증거를 잡아서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눈에서 분노의 불꽃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평소에는 온순해 보이던 초등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려고요?
제가 물었더니 은주 씨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미술 선생님이라서 관찰력이 좋은 편이에요. 그리고 18년 동안 같이 살아온 남편의 습관도 너무 잘 알고요. 우선 남편의 업무용 차에 블랙박스가 달려 있는데 그 영상부터 확인해 봐야겠어요. 정말 치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통화 기록이나 문자 메시지, 카드 사용 내역도 모두 조사해 봐야 해요. 남편이 잠들고 나면 핸드폰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비밀번호도 알고 있어요. 저도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희 아내도 회사 법인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로 개인적인 비용을 결제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영수증들을 보니까 혼자서는 절대 갈 수 없는 고급 레스토랑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모으면 불륜의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주부터 저와 은주 씨는 본격적인 증거 수집에 나섰습니다. 마치 수사관이 된 기분이었어요. 은주 씨는 정말 체계적이고 치밀했습니다. 매일 저녁 아이들이 잠든 후에 김민수의 모든 동선을 추적하고 기록했어요. 먼저 은주 씨가 김민수의 차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복사해 왔는데 거기에 정말 충격적인 장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민수가 제 아내 미정이를 자기 집 앞에서 내려주는 모습이 선명하게 녹화되어 있었어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수십 번이었습니다. 더 가관인 건 두 사람이 차 안에서 스킨십을 하는 모습까지 찍혀 있었다는 거였어요. 신호 대기 중에 손을 잡고 있는 모습, 그리고 은주 씨 집 앞에서 키스하는 모습까지 모든 게 증거로 남아 있었습니다. 은주 씨가 그 영상을 보여주면서 이제 변명의 여지가 없겠네요 라고 차갑게 말했을 때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한편 저는 미정이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철저하게 분석했습니다. 미정이가 집을 나가면서 급하게 챙기지 못한 카드 명세서들이 집에 그대로 남아 있었거든요.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회사 법인카드로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호텔 룸서비스도 주문하고 심지어 남성용 명품 시계까지 구매했더라고요. 강남 신라호텔 일식당 25만원, 롯데호텔 룸서비스 8만원, 까르띠에 남성 시계 220만원 이런 식으로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내역이 수십 건이었습니다. 총액을 계산해보니 거의 500만원이 넘었어요. 이건 명백한 횡령이었죠. 더 놀라운 건 미정이의 개인 카드 사용 내역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가지 않을 고급 스파, 명품 매장, 비싼 미용실 등에서 엄청난 돈을 쓰고 있었어요. 청담동 프리미엄 스파 50만원, 갤러리아 백화점 구찌 매장 80만원, 압구정 유명 미용실 15만원 이런 식으로 한 달에 200만원 이상씩 쓰고 있었습니다. 가정경제에는 전혀 관심이 없던 미정이가 갑자기 이렇게 자신에게 돈을 쓰기 시작한 것도 김민수와의 불륜 때문이었던 거죠. 새로운 남자한테 예뻐 보이려고 온갖 돈을 다 쓰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따로 있었습니다. 은주 씨가 김민수의 핸드폰을 몰래 확인했는데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정말 가관이었어요. 김민수와 미정이가 주고받은 메시지들을 보니 저희 부부를 완전히 바보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김민수, 오늘도 바보 같은 아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키읔키읔. 미정이, 우리 남편도 마찬가지야. 너무 순진해서 의심도 안 해. 김민수, 그러게. 우리만 행복하면 되는 거 아냐? 미정이, 맞아. 이제 곧 자유로워질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의 메시지들이 수백 개나 있었어요. 15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을 바보라고 부르다니요.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더 가관인 건 두 사람이 저희를 어떻게 속일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워놓았다는 거였어요. 김민수, 다음 주 제주도 여행은 어떻게 할 거야? 미정이, 남편한테는 회사 워크숍이라고 했어. 완전 믿고 있어. 김민수, 나도 아내한테 해외 출장이라고 할 거야. 완벽하지? 미정이, 우리 정말 최고의 팀이야. 히읗히읗. 이런 대화들을 보면서 정말 토가 나올 뻔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저희를 완전히 장난감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김민수가 미정이에게만 이런 짓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였죠.
은주 씨가 남편의 또 다른 비밀 핸드폰을 발견했는데 거기에는 다른 여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있었어요. 그 여자는 김민수 회사의 신입사원으로 이름이 한소영이라는 28살 여직원이었습니다. 김민수는 한소영에게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어요. 아내와는 이미 끝난 관계야, 곧 이혼할 예정이야, 너만을 진심으로 사랑해, 미정이에게 했던 말과 완전히 똑같았습니다. 더 어이없는 건 김민수가 미정이와 한소영을 동시에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같은 날 오후에는 미정이와 만나고 저녁에는 한소영과 만나는 시기였습니다. 정말 상습적인 바람둥이였던 거죠. 이 사실을 안 미정이의 반응이 정말 볼만했습니다. 은주 씨가 김민수와 한소영의 대화 내용을 미정이에게 익명으로 제보했거든요. 그랬더니 미정이가 김민수에게 찾아가서 우린 약속했잖아. 나랑 이혼하고 같이 살기로 했잖아. 라며 소리를 질렀다고 해요. 은주 씨가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봤는데 김민수의 대답이 정말 가관이었어요. 약속. 사랑도 계약처럼 바뀌는 거야. 나이도 어리고 예쁜 애가 생겼는데 굳이 내가 필요해? 완전히 냉정하고 잔인하게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미정이가 그럼 나는 뭐야? 내가 남편 버리고 나온 게 뭐야? 라며 울부짖었는데 김민수는 더 차갑게 대답했어요. 그건 내가 선택한 거잖아. 내가 강요했어. 너 알아서 바보 남편 버리고 나온 거지. 그 대화를 은주 씨로부터 전해 들으면서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미정이도 결국 똑같이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저를 바보라고 부르며 버리고 나갔지만 결국 김민수에게도 똑같이 버림받은 거였죠. 인과응보라는 게 정말 있나 봅니다. 이제 모든 증거가 준비됐으니 본격적인 법적 대응을 시작할 때가 됐습니다. 저와 은주 씨는 각각 실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동안 수집한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어요. 블랙박스 영상, 카드 사용 내역,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그리고 김민수가 회사 돈을 횡령한 증거까지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특히 은주 씨가 발견한 김민수의 횡령 증거는 정말 결정적이었어요. 김민수가 회사 예술후원회에서 관리하던 기부금을 개인적으로 빼돌린 장부와 통장 사본이 있었거든요. 후원회에서는 1년에 3천만 원 정도의 기부금을 모금했는데 그 중에서 800만 원 정도가 중간에 사라졌더라고요. 이 돈으로 미정이 씨와 제주도 여행도 가고 비싼 선물도 사준 거예요. 은주 씨가 증거 서류들을 정리하면서 말했습니다. 영수증 날짜와 횡령 시기가 정확히 일치해요. 이제 횡령죄까지 추가로 고발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재판 날이 다가왔습니다. 법원에 들어서는데 정말 떨렸어요. 평생 법원에 올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이런 일로 오게 되다니요. 하지만 동시에 드디어 진실이 밝혀질 거라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김민수는 정말 뻔뻔하게 나타났어요. 깔끔한 정장에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오더라고요. 마치 자신이 피고가 아니라 원고인 것처럼 당당했습니다. 미정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새로 파마한 머리에 명품 정장을 입고 와서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김민수 측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 김민수와 박미정의 관계는 불륜이 아닙니다. 권재호 씨와 박미정 씨의 부부관계가 이미 오래전부터 파탄 상태였기 때문에 법적으로 불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말 어이없는 주장이었어요. 권재호 씨와 박미정 씨는 이미 3년 전부터 별거 상태였고 형식적인 부부관계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김민수 씨와 박미정 씨의 관계는 자유로운 연애에 해당합니다. 거짓말도 정도가 있어야 하는 건데 아무렇지도 않게 새빨간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미정이와 재판 직전까지도 같은 집에서 생활했는데 무슨 별거 상태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희는 준비가 완벽했습니다. 제 변호사가 일어나서 증거들을 차례대로 제출하기 시작했어요. 재판장님, 원고와 피고 박미정이 별거 상태였다는 주장은 완전한 거짓입니다. 먼저 저희 부부의 공동은행 계좌 거래 내역이 제출됐어요.
재판 직전까지도 생활비가 정상적으로 입출금되고 있었고 공과금도 공동 명의로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게 명백합니다. 그 다음에는 가족 여행 사진들이 나왔어요. 작년 겨울에 찍은 부산 여행 사진, 올해 초에 찍은 설악산 여행 사진들이었습니다. 모든 사진에 저와 미정이가 함께 찍혀 있었죠. 별거 상태인 부부가 이렇게 자주 여행을 다닐 리 없습니다. 더 결정적인 건 미정이가 제게 보낸 문자 메시지들이었어요. 자기야,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어? 회사에서 일찍 끝나면 영화 볼까? 생일 선물로 뭘 받고 싶어? 이런 메시지들이 재판 한 달 전까지도 계속 오고 갔었거든요. 김민수 측 변호사가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것들은 형식적인 연락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하지만 변명할 거리가 없었죠. 그때 제 변호사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들의 불륜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법정에서 재생됐어요. 김민수가 미정이를 자기 집 앞에서 내려주는 모습, 차 안에서 키스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법정 안이 조용해졌어요. 김민수와 미정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였거든요. 또한 피고 김민수는 일시적인 외도가 아니라 상습적인 불륜행위자입니다. 제 변호사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피고는 박미정 씨 외에도 직장 후배인 한소영 씨와도 동시에 불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한소영과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법정에서 낭독됐어요. 소영아, 아내는 이미 내 마음에서 사라졌어. 너만 있으면 돼. 미정이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야. 이런 메시지들을 들으면서 미정이의 표정이 점점 일그러지더라고요. 피고 김민수는 각각의 여성에게 서로 다른 거짓말을 하면서 동시에 여러 명과 불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기만 행위입니다. 이제 횡령 혐의까지 나왔습니다. 은주 씨 측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재판장님, 피고 김민수의 또 다른 범죄 행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후원회 통장과 장부가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피고 김민수는 회사 예술후원회 기부금 800만 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하여 불륜 상대방과의 데이트 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횡령 날짜와 김민수가 미정이와 제주도 여행을 간 날짜가 정확히 일치했어요. 호텔 예약 날짜, 항공료 결제 날짜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김민수가 드디어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그건 임시로 사용한 거고 나중에 다시 채울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판사의 표정도 차갑게 변했습니다. 임시 사용이라면 왜 회사에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한 푼도 돌려놓지 않았는데 언제 채우실 생각이었습니까? 판사가 날카롭게 질문했어요. 미정이 쪽도 마찬가지였어요. 회사 법인카드 개인 사용 증거들이 모두 공개됐습니다. 피고 박미정은 회사 법인카드로 총 520만 원 상당의 개인 비용을 결제했으며 이는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불륜 상대방과의 데이트 비용이었습니다. 강남 신라호텔 일식당, 롯데호텔 룸서비스, 까르띠에 시계 구매까지 모든 영수증이 낱낱이 공개됐어요. 법정 분위기가 완전히 저희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김민수와 미정이는 더 이상 변명할 거리가 없었어요. 하지만 저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가장 강력한 증거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재판 마지막 날, 은주 씨가 정말 기막힌 증거를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들이 원고들을 얼마나 조롱하고 무시했는지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김민수와 미정이가 주고받은 모든 카카오톡 대화가 법정에서 낭독됐어요. 바보 같은 남편은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우리만 행복하면 되는 거 아냐? 완전 믿고 있어. 이런 메시지들이 하나씩 읽혀질 때마다 법정 안 분위기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특히 두 사람이 저희를 어떻게 속일지 계획을 세운 대화들이 공개됐을 때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다음에는 출장이라고 하고 부산 가자 완벽한 알리바이지.
우리 정말 최고의 팀이야. 이런 내용들을 들으면서 방청석에서도 탄식 소리가 들렸습니다. 더 가관인 건 김민수가 미정이와 한소영에게 동시에 보낸 똑같은 내용의 메시지들이었어요. 너만을 사랑해 곧 이혼할 거야. 우리만의 시간을 만들자. 완전히 복사 마이너스 붙여넣기 수준이었습니다. 판사가 김민수에게 물었어요. 피고는 동시에 여러 여성과 관계를 맺으면서 각각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민수가 대답할 말이 없어서 한참을 버벅거리더니 일시적인 혼란이었습니다라고 변명했어요. 하지만 증거는 너무 명백했죠. 재판부는 저희의 손을 완전히 들어줬습니다. 김민수는 저에게 위자료 3천만 원, 은주 씨에게도 3천만 원, 총 6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어요. 여기에 횡령죄로 벌금 2천만 원까지 추가됐습니다. 미정이도 저에게 위자료 2천만 원과 회사 법인카드 부정 사용 배상금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총 2,500만 원이었죠. 하지만 진짜 사이다는 법정 밖에서 터졌습니다. 은주 씨가 정말 치밀하게 준비한 사회적 응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였어요. 재판이 끝나자마자 은주 씨는 지역 언론사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모든 사실을 제보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역 신문 일면에 중견 마케팅 회사 간부 후원금 횡령하여 불륜자금으로 사용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대서특필됐어요. 김민수의 실명과 회사명, 그리고 횡령 금액까지 모두 공개됐습니다. 온라인 반응은 더욱 폭발적이었어요. 김민수 회사 홈페이지에 항해 댓글들이 수천 개씩 달렸습니다. 이런 인간이 마케팅을 한다고? 도덕성 제로인 회사와는 거래 불가, 고객들 돈도 이런 식으로 쓰는 거 아니냐, 회사 이미지 완전 망했네, 이런 댓글들이 끝없이 달렸어요. 회사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까지 모든 소셜미디어가 난리가 났습니다. 직원들도 회사 내부 게시판에 김민수 때문에 우리까지 피해본다, 빨리 처리해달라는 글들을 올렸어요. 회사 쪽에서도 더 이상 김민수를 감쌀 수 없었습니다. 언론 보도가 나간 바로 그날, 김민수는 회사에서 징계해고를 당했어요. 15년 넘게 다닌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난 거죠. 퇴직금도 횡령 배상금으로 상쇄됐고 연봉 8천만 원이던 직장을 잃었습니다. 더구나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까지 받게 됐어요. 기사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김민수 씨가 앞으로 마케팅 업계에서 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실상 사회적 매장당한 거였죠. 미정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여행사에서 법인카드 개인 사용 사실이 알려지면서 내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회사에서는 직원의 개인적인 일탈로 인해 회사 이미지에 손상을 입혔다며 미정이를 정직 처분했어요. 더 웃긴 건 김민수가 한소영과의 관계도 완전히 끝났다는 거였어요. 한소영은 김민수가 기혼자라는 것도 모르고 만났는데 이 모든 사실이 알려지자 완전히 등을 돌렸거든요. 속았다며 김민수를 완전히 차버렸습니다. 결국 김민수는 모든 걸 잃었어요. 직장도, 사회적 신뢰도, 가정도, 그리고 불륜 상대들까지 모두 잃었습니다. 완전한 인생 파탄이었죠. 은주 씨가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이제 정의가 실현된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저희를 얼마나 우롱했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제대로 보여준 거죠. 정말 속이 시원했습니다. 법정에서의 승리보다도 이런 사회적 응징이 더 만족스러웠어요. 돈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모멸감과 배신감을 이렇게라도 갚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미정이가 저에게 다시 돌아오겠다며 빌기 시작한 거예요. 김민수에게 완전히 버림받고 회사에서도 찬밥 신세가 되고 친정 부모님께도 혼이 난 후에야 정신을 차린 모양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카페에 손님이 많을 때 미정이가 나타났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파마했던 머리는 부스스하고 명품 옷 대신 평범한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었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은 완전히 초췌해져 있었고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재호 씨.
미정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어요. 카페 안에 있던 손님들이 모두 저희 쪽을 쳐다봤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미정이를 알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이러지 말고 나가. 제가 차갑게 말했지만 미정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오더니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미정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카페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손님들은 숨소리도 내지 않고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예전처럼. 우리 행복했잖아. 미정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정말 절망적인 표정으로 매달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게 웃음이 나왔어요. 지금 와서 뭘 용서하라는 거야? 나를 바보 같은 남편이라고 부르면서 비웃었던 사람이. 미정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자신들의 카카오톡 대화가 법정에서 공개된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건 일시적인 착각이었어. 내가 정신이 나갔던 거야. 김민수한테 속은 거라고. 미정이가 변명했지만 이미 늦었죠. 착각? 일시적? 제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수백 개의 메시지로 나를 조롱하고 몇 달 동안 계획적으로 바람을 피운 게 일시적인 착각이야?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여자가 사장님 아내였구나, 바람 피우고 나갔다가 다시 와서 빌고 있네, 정말 뻔뻔하다, 이런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미정이가 더욱 절망적으로 매달렸어요. 김민수는 나를 완전히 속인 거야. 이혼하고 나랑 결혼하겠다고 했는데 다른 여자랑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던 거라고. 나도 피해자야. 피해자? 제가 더 크게 웃었어요. 그럼 나는 뭐야? 15년을 함께 산 남편을 바보라고 부르며 배신한 사람이 피해자라고. 미정이는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그저 눈물만 흘리면서 제발, 제발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일어서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정아, 당신이 버린 건 나 혼자가 아니야. 우리 집안 전체 15년간 쌓아온 모든 추억, 그리고 부부로서의 신뢰 전체를 버린 거라고. 그런 걸 어떻게 다시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해? 손님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중 한 분이 작은 목소리로 맞아 배신당한 사람 마음이 얼마나 아픈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와서 용서를 구한다고? 김민수가 당신을 버리지 않았다면 여전히 나를 바보라고 부르면서 잘 살고 있을 거잖아. 제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미정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울고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도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서야 제대로 된 응보를 받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만 나가. 우리는 이미 끝났어. 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제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미정이는 한참을 더 울다가 결국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돌아보며 정말 기회는 없는 거야? 라고 물었지만 저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미정이가 카페 문을 나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한 손님이 말했어요. 사장님 잘하셨어요. 저런 사람은 다시 받아주면 또 똑같은 짓 할 거예요. 다른 손님들도 모두 제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미정이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요. 친정으로 완전히 들어가서 조용히 살고 있다는 소문만 들렸습니다. 김민수도 마찬가지로 완전히 모든 걸 잃고 시골로 내려갔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완벽한 응보였습니다. 이제 제 마음도 완전히 정리가 됐어요. 모든 소동이 정리된 후 저와 은주 씨는 자주 만나서 서로의 안부를 묻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같은 피해자끼리의 동질감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게 됐어요. 하지만 둘 다 성급하게 관계를 발전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우리의 만남이 상처에서 시작됐잖아요. 은주 씨가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서로의 아픔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생긴 감정이 진짜 사랑인지 아니면 의존인지 확실하지 않아요.
천천히 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말 현명한 말이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거든요. 급하게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기보다는 먼저 각자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은주 씨는 이혼 후에도 아이들과 함께 살면서 미술 선생님 일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했지만 은주 씨가 정말 현명하게 잘 돌봤습니다. 아빠의 잘못이지 너희 잘못이 아니다라고 계속 말해주면서 아이들의 마음을 달래줬어요. 김민수는 아이들에게 한 푼의 양육비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횡령 배상금과 위자료 때문에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탄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은주 씨는 그런 아빠를 둔 게 차라리 다행이야. 이제 정말 깨끗하게 새 출발할 수 있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카페 운영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이혼 소동 이후에 오히려 단골 손님들이 더 많이 찾아와 주셨어요. 제 사연을 알고 있는 동네 분들이 사장님 힘내세요. 커피가 더 맛있어진 것 같아요. 라며 응원해 주셨습니다. 특히 그날 카페에서 미정이가 무릎 꿇고 빌던 모습을 본 손님들은 더욱 저를 응원해 주셨어요. 사장님이 정말 멋있게 잘 처리하셨어요. 저런 여자는 받아주면 안 돼요. 라며 제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매출도 오히려 늘었어요. 입소문이 나면서 대치동에 정말 멋진 카페 사장님이 있다며 새로운 손님들도 많이 오셨습니다. 정의로운 일을 한 사람을 응원하고 싶다는 마음들이었죠. 은주 씨와는 한 달에 2~3번 정도 만나서 식사를 하거나 전시회를 보러 다녔어요. 하지만 연인 사이라기보다는 정말 좋은 친구 같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때로는 격려해주고 때로는 함께 웃을 수 있는 소중한 관계였어요. 권재호 씨 덕분에 정말 많이 배웠어요. 은주 씨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혼자서는 절대 김민수를 이렇게 완벽하게 응징할 수 없었을 거예요. 같이 싸워줘서 고마워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은주 씨가 없었다면 저도 그냥 당하고만 있었을 거예요. 정말 든든한 동지였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두 사람 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둘 다 상처로 가득했는데 이제는 밝고 긍정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은주 씨가 제 카페에 아이들과 함께 왔어요. 고등학생인 큰아이와 중학생인 둘째 아이였는데 정말 예의 바르고 착한 아이들이었습니다. 권재호 아저씨, 엄마가 정말 많이 도와주셨다고 했어요. 감사합니다. 큰아이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둘째도 아저씨 커피 정말 맛있어요. 라며 밝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렇게 좋은 가족이 김민수 때문에 고생했다니 다시 생각해도 화가 났지만 동시에 이제는 모든 게 잘 해결됐다는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잘 컸네요. 은주 씨가 훌륭하게 키우신 것 같아요. 제가 말하자 은주 씨가 뿌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날 저녁 아이들을 집에 보낸 후 은주 씨와 단둘이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이제 정말 새 출발인 것 같아요. 은주 씨가 말했어요. 김민수 일로 받았던 상처도 많이 아물었고 아이들도 안정을 찾았어요. 그리고 권재호 씨라는 좋은 친구도 만났고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미정이한테 받았던 배신감이나 분노도 이제는 많이 사라졌어요.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알게 됐어요. 그게 뭔가요? 은주 씨가 궁금해했어요. 진실함이요. 서로에게 솔직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 그리고 어려울 때 함께 싸워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 제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은주 씨가 미소를 지었어요. 맞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에요. 권재호 씨와 함께 이 일을 헤쳐나가면서 정말 든든했어요. 혼자였다면 절대 해낼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은주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우리가 앞으로도 이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급하지 않게 천천히 서로를 더 알아가면서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하죠.
우리의 시작이 상처였다고 해서 끝도 상처일 필요는 없잖아요. 이제는 정말 좋은 추억들을 만들어가면 되니까요. 그 후로 몇 개월이 더 흘렀습니다. 김민수와 미정이에 대한 소식은 가끔씩 들려왔어요. 김민수는 시골에서 농사일을 하며 조용히 살고 있다고 했고, 미정이는 친정에서 작은 음식점 일을 도우며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둘 다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된 거죠. 반면 저와 은주 씨는 점점 더 안정적이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각자의 일과 생활을 응원해주는 정말 좋은 파트너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카페도 더욱 번창했어요. 은주 씨가 미술 선생님이라서 가끔 카페 벽에 전시할 그림들을 추천해주기도 했고, 동네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을 전시하는 이벤트도 함께 기획했습니다. 정말 따뜻하고 아름다운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은주 씨와 함께 카페에서 정리정돈을 하고 있는데 은주 씨가 말했어요. 권재호 씨, 정말 고마워요. 제일 힘들었을 때 함께 해줘서. 저야말로 고맙죠. 은주 씨가 없었다면 저도 이렇게 당당하게 새 출발할 수 없었을 거예요. 창밖으로 따뜻한 석양이 비치고 있었어요. 카페 안은 은은한 조명과 커피 향이 어우러져 정말 평온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은주 씨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네,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제가 대답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서 진짜 행복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인생은 계속되는 거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모두 제가 직접 겪은 실화입니다. 15년 결혼 생활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을 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지만 결국 진실이 승리했고 정의가 실현됐습니다. 미정이와 김민수는 결국 모든 걸 잃었어요. 직장, 가정, 사회적 신뢰, 그리고 서로에 대한 사랑까지도 모두 가짜였다는 게 밝혀졌죠. 반면 저와 은주 씨는 이 시련을 통해 더 강해졌고 진정한 동반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른다는 거예요. 법적 처벌뿐만 아니라 사회적 응징까지 받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라면 저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냥 조용히 이혼하고 넘어가셨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끝까지 싸우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이 순간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사연동행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방송 끝나기 전에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그 한 번의 클릭이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 사연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평안하세요.